글자를 프리즘 삼아 성장의 혼란과 깨달음을 비추고 이야기를 배삼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기짓으로 건너갑니다. 이번에 나눌 이야기는 저와 남편 이도진의 결혼 5주년 기념일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 여자 화장실에서 그가 내연녀를 태우고 떠나는 차의 타이어 마찰음을 들으며 그날을 보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제 지난 5년의 인생이 하나의 거대한 아이러니 그 자체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가 얼마 전에 바꾼 검은색 제네시스 GV80 안에서 의미 없는 말다툼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여전히 그 변함없는 삼각관계였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여자, 그의 소중한 여사친 임세연이었죠. 한서아, 이제 그만 좀 해. 주말 아침부터 기어이 이 고속도로까지 따라와서 사람 속을 긁어야겠어? 이도진은 핸들을 쥔 양손에 힘을 주어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짜증은 거의 얼음 송곳이 되어 제 얼굴에 박힐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마치 쓰디쓴 약물에 담긴 것처럼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최근에 개발된 강원도의 한 온천 리조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의 5주년을 축하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가 임세연을 만나러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리조트는 임세연의 친척이 운영하는 곳이었으니까요. 내가 오면 안 됐나요? 이도진 씨,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에요.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이런 곳까지 와야 하죠? 말해봐요. 온천이 당신을 끈 건가요? 아니면 그 임씨 성을 가진 여자가 당신 혼을 빼놓은 건가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지만 미세한 떨림이 제 분노와 서러움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5년 동안 저는 결혼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찼던 순진한 여자에서 의심 많고 날카로운 원망 섞인 아내로 변해버렸습니다. 과거의 이도진은 기념일마다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고 고급 레스토랑에 저를 데려가 귓가에 달콤한 말을 속삭여주곤 했습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아마도 3년 전 그의 사업이 조금씩 잘 되기 시작하면서 주머니에 돈이 좀 생기고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을 겁니다. 그리고 임세연은 바로 그 무리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끔 임세연이라는 친구, 생각이 참 깊어라고 언급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임세연이 중요한 클라이언트를 소개해줬어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휴대폰에서 지워도 나오는 수상한 카톡 메시지, 옷에 희미하게 밴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야근 중, 접대 중이라며 늦게 들어오는 수많은 밤들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싸우기도 하고 소리도 질렀습니다. 그도 건성으로 변명하고 약속했지만 모든 약속 뒤에는 더 은밀하고 교묘한 배신이 뒤따랐습니다. 제 마음은 이런 희망과 실망 속에서 천천히 능지처 참당하며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없는 얘기 좀 그만 만들어내. 임세연과는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야. 그 친구가 이번 리조트건 대형 계약을 연결해줘서 답사하러 가는 김에 쉬려는 것뿐인데 뭐가 문제야? 굳이 따라오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나 망신시키지 말고. 이도진이 갑자기 핸들을 내리치자 경적이 귀를 찢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망신을 시켜요. 이도진 씨, 대체 누가 망신을 시키고 있는 거죠? 비즈니스 파트너끼리 한밤중에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나요? 당신 휴대폰에 왜 그 여자의 노출 심한 사진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마침내 이성의 둑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 세워요. 나 내릴 거야. 이 역겨운 여행 단 1초도 더는 못 견디겠어. 저는 원래 이런 식으로 제 분노를 표현하고 그가 예전처럼 가끔이라도 부드러운 태도로 저를 달래주길 바랐습니다. 설령 그게 가식적인 변명일지라도 이 소위 기념일의 마지막 체면치레라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그 마지막 체면조차 차릴 생각이 없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내리고 싶다고? 좋아, 소원대로 해줄게.
이도진의 목소리는 한겨울 칼바람처럼 차가웠고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핸들을 급격히 꺾어 가장 가까운 휴게소로 난폭하게 차를 몰았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그는 안전벨트를 풀고 제 쪽으로 몸을 기울여 조수석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당장 내려. 저는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충격을 받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며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이 남자, 제가 7년을 사랑하고 5년을 함께 산 이 남자의 눈에는 지금 혐오와 단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도진 씨, 뭐라고 했어요? 내리라고 했잖아. 안 들려? 한서아, 나 너한테 질렸어. 매일 의심하고 미친 여자처럼 구는 거. 이딴 생활 이제 신물이 난다고. 내리고 싶다며? 지금 당장 꺼져. 그는 거의 포효하며 저를 밀치려 했습니다. 엄청난 굴욕감이 순식간에 저를 덮쳤습니다. 휴게소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이미 몇몇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 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은 불타는 듯 뜨거웠고 피가 머리로 쏠렸습니다. 좋아요. 내릴게요. 이도진 씨, 후회하지 마세요. 눈물이 눈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입술을 굳게 깨물어 흘러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이 인간 쓰레기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좌석에 놓아두었던 핸드백을 집어들고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자마자 등 뒤에서 쾅 하는 거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엔진이 미친 듯이 굉음을 냈고 검은색 제네시스는 통제불능의 야수처럼 튀어나가며 제 얼굴에 매연을 뿜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익숙한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고속도로의 차량 행렬 속으로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초가을의 바람은 이미 서늘함을 품고 제 얇은 옷을 파고들었고 저는 오한에 몸을 떨었습니다. 주위의 동정, 호기심, 혹은 경멸이 섞인 시선들이 바늘처럼 제 몸에 박혔습니다. 심장이 위치한 곳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분노보다 더 강렬한 것은 끝없는 냉기와 절망이었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 저는 제 모든 감정과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은 것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신세였습니다. 눈물이 마침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지만 저는 곧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울긴 왜 울어? 이런 남자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건 가치 없는 일이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은 핸드백에 있었지만 지갑은 차 안에 다른 가방에 있었습니다. 신분증, 신용카드, 현금 모두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진 무일푼에 의지할 곳 없는 처지였습니다. 엄청난 무력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휴대폰을 빌려 전화를 할까? 누구에게?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시켜 드릴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또 이도진에게 길에서 버려졌다고?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반복되어 이제는 저 스스로도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유기죄로 고소하는 것, 별 소용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집으로 돌아갈 수는 있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의 금이 꼭 지금의 제 마음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목소리가 평온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잠금을 풀고 익숙한 세 개의 숫자 112를 눌렀습니다. 제 손가락이 통화 버튼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낯선 지역 번호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지? 광고 전화인가? 귀신에 홀린 듯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울고 난 뒤라 약간 잠겨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진지하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한서아 씨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한서아 씨, 저희는 XXC 고속도로 순찰대입니다.
혹시 이도진 씨가 남편분 맞으십니까? 경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극도로 불길한 예감이 순식간에 저를 덮쳤습니다. 이도진이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왜 전화를 했지? 과속 단속에 걸렸나? 아니면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났나? 네, 제 남편 맞아요. 경찰관님, 그 사람이 무슨 일 있나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전화기 저편의 경찰관은 1초간 침묵했습니다. 그 1초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대한 침착하지만 긴박함을 감출 수 없는 목소리로 저를 벼락 맞은 듯 충격에 빠뜨리는 말을 했습니다. 한서아 씨, 침착하게 들으십시오. 방금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남편이신 이도진 씨가 운전하시던 검은색 제네시스 GV80 차량이 영동고속도로 남쪽 방향, 지금 계신 휴게소에서 약 15km 떨어진 낙마의 절벽 구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이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쿵!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온 세상의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이 뒤이어 말한 현재 전력을 다해 구조 중이니 즉시 현장으로 와주십시오. 같은 말들은 흐릿하고 멀게만 들렸습니다. 추락? 이도진이 차와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저는 이 비보를 듣는 순간 상상했던 통쾌함 대신 극도의 냉기와 마비가 온몸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그를 증오하고 그가 방금 저를 그렇게 잔인하게 버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가 정말로 죽기를 이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갑자기 사라지기를 바란 적은 없었습니다. 한서아 씨, 듣고 계십니까?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경찰을 보내 모시겠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며 저를 멍한 상태에서 끌어냈습니다. 저는 방금 그가 저를 버리고 간 휴게소에 있어요. 저는 기계적으로 휴게소 이름을 말했습니다. 온몸이 차갑고 손발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직원이 곧 도착할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 소란스러운 사람 소리와 차 소리가 다시 귓가에 밀려들었지만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햇살은 눈부시게 저를 비추고 있었지만 마치 얼음굴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도진이 죽었다고? 1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증오하던 그 남자가 그렇게 사라져버렸다고? 복잡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충격, 공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연민한 조각.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숨막히는 거대한 막막함이었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황당하고 처참한 방식으로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마 몇 분, 혹은 한 세기만큼 긴 시간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차 한 대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근엄한 표정의 젊은 경찰관이 내려 제 신원을 확인한 후 저를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경찰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고속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기대어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머릿속이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도진과의 첫 만남의 달콤함, 결혼식에서 그가 했던 맹세, 지난 5년간의 다툼과 냉전, 배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꺼져라고 외치던 그의 일그러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난 걸까요?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폴리스 라인이 넓게 쳐져 있었고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가 여러 대 서 있었습니다. 다양한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공기 중에는 휘발유, 무언가 타는 냄새, 그리고 산속 흙냄새가 섞인 기이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절벽 가장자리에는 뒤틀리고 변형된 가드레일이 흉물스럽게 보였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계곡이 펼쳐져 있었고 구조대원들의 모습과 깜빡이는 불빛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 익숙한 검은색 제네시스는 분명 산산조각이 났을 겁니다. 책임자로 보이는 중년의 경찰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한서아 씨 맞으시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구조대가 계곡 아래로 내려갔지만 상황이 매우 비관적입니다. 낙차가 너무 커서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차량 통제 불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원인은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관은 잠시 말을 멈추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서아 씨, 휴게소 CCTV에 따르면 차에서 내리기 전에 이도진 씨와 격렬하게 다투시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후 그가 혼자 차를 몰고 떠나면서 부인분을 휴게소에 남겨두었고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를 의심하는 건가? 제가 이도진의 감정을 격하게 만들어 간접적으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의심하는 걸까요? 네, 다퉈서요.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다투다가 저를 차에서 내리게 했어요. 이제 와서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무언가 생각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에 신문하는 듯한 기색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무전기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다급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본부. 추락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했다. 외관은 심하게 손상됐지만 메모리 카드는 무사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팀으로 보내 긴급 데이터 복원을 요청했다. 블랙박스를 찾았다고? 제 심장이 이유 없이 조여왔습니다. 그 안에는 이도진이 저를 버리고 떠난 순간부터 차량이 추락하기까지의 그 짧은 몇십 분 동안 차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무슨 말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를 버린 것을 후회했을까? 아니면 임세연에게 전화해서 자신의 승리를 자랑했을까?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솟구쳤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저를 배신하고 버린 그 남자가 과연 어떤 상태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도 이 소식 때문에 미묘하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이 작은 메모리 카드가 이 비극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경찰서 회의실 안은 물이 뚝뚝 떨어질 것처럼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주요 수사관 몇 명과 기술팀 직원, 그리고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기술팀 직원이 복원된 블랙박스 데이터를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한서아 씨, 이 영상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부인께서 아셔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년 경찰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뛰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은 온통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스크린이 켜지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장면은 바로 휴게소에서 제가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차 안 시점에서 이도진이 저를 거칠게 밀어내고 세게 문을 닫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녹음된 음성에는 그의 차가운 포효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당장 내려. 너한테 질렸어. 이딴 생활 이제 신물이 난다고. 익숙한 목소리와 무정한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다시 바늘에 찔리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회의실은 기록된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고요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차가 휴게소를 떠나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이도진은 감정이 매우 격앙된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입으로는 계속해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미친 여자. 말이 안 통해.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전부 그 여자 때문이야. 전부 다. 겨우 그 짐 덩어리를 떼어냈네. 세연이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는 역시 임세연을 찾아가려던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애칭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는 것을 들으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이도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발신자 표시를 보더니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말투는 순식간에 부드러워지고 심지어 애교 섞인 톤으로 변했습니다. 자기야. 응, 해결했어. 그 아줌마 휴게소에 버리고 왔어. 걱정 마. 돈도 없고 휴대폰도 없으니 고생 좀 할 거야. 하하, 어때? 오빠 대단하지? 화내지 마. 지금 바로 자기를 만나러 가고 있잖아. 오늘 밤 만족시켜줄게. 약속해. 이 노골적인 말들은 독을 바른 비수처럼 제 심장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는 저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즉시 내연녀에게 자랑까지 했던 것입니다. 온몸이 차가워지고 속이 뒤집히는 듯한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그가 의기양양하게 운전하며 임세연과 통화하는 동안 차의 속도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블랙박스 렌즈는 전방도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고속으로 커브를 도는 순간 조수석에서 예고 없이 새하얀 손 한 쌍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손이었습니다. 손톱에는 새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 손은 마치 허공에서 나타난 것처럼 갑자기 핸들을 향해 뻗어와 절벽 방향으로 세게 꺾었습니다. 이도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에 찬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구야? 어떻게 탔어? 화면이 격렬하게 흔들렸고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날카로운 소리와 이도진의 절망적인 외침이 뒤섞였습니다. 저리가, 귀신이다. 이어서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굉음이 울리고 천지가 뒤집혔습니다. 블랙박스 화면은 마지막으로 빙글빙글 도는 하늘과 깎아지른 절벽을 비추다가 이내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얼굴에는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경찰관 몇 명은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뇌는 방금 본 기이한 화면을 도저히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새하얀 손은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차 안에는 분명 이도진 혼자였습니다. 그가 임세영과 통화할 때 조수석은 분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손, 그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여자의 손은 환각일까요? 아니면 귀신일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중년 경찰관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뚜렷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술팀, 즉시 영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조작 가능성은 없나? 불가능합니다. 메모리 카드는 원본이며 복원 과정 전체가 녹화되었습니다. 조작의 흔적은 없습니다. 기술팀 직원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장담했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토론 소리, 경악하는 소리, 의문을 제기하는 소리가 순식간에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다툼과 감정 격화로 인한 교통사고로 보였던 사건이 이렇게 오싹하고 기괴한 사건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서아, 방금 남편에게 무정하게 버림받고 갑자기 과부가 된 이 여자는 극도의 충격과 공포 속에서 더욱 소름 끼치는 생각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 새하얀 손, 그 새빨간 매니큐어,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도진의 회사에서 그에게 감정을 기만당하고 결국 압박을 이기지 못해 투신자살한 인턴 사원 박소희, 그녀의 장례식에서 저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가슴 위에 포개져 있었고 그 손톱에 칠해져 있던 것은 바로 그렇게 선명하고 눈에 띄는 새빨간 매니큐어였습니다. 설마 그녀인가? 등이 순식간에 식은땀으로 젖었고 한기가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도진의 죽음은 결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의 소란은 마치 두꺼운 유리병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제 귓가에서 윙윙거렸지만 제 머릿속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정신은 새하얀 손과
새빨간 매니큐어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박소희. 그 이름이 유령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년 전 그녀는 갓 졸업한 눈빛이 맑고 약간은 수줍음이 많은 아가씨였습니다. 공채를 통해 이도진의 회사에 입사해 그의 부서 인턴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회사 워크숍에 이도진이 저를 억지로 데려가서 그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걸면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도진은 당시 위선적인 말투로 제게 말했습니다. 저 친구 봐.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 백지 같아. 나중에 그 백지는 그에 의해 가장 더러운 색으로 물들여졌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이도진이 술에 취해 실언을 하거나 그의 불량한 친구들과 통화하는 내용을 간간히 들으며 조각을 맞출 뿐이었습니다. 그는 직위를 이용해 박소희를 유혹했고 정규직 전환과 승진을 약속하며 그녀의 감정과 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증이 나자 쉽게 버리려 했고 심지어 그녀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모함하며 자진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박소희는 순진한 아가씨였습니다. 이런 기만과 모욕, 그리고 주변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야근하던 깊은 밤, 그녀는 회사가 있는 빌딩 옥상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회사 내부에서 조용히 덮였습니다. 이도진은 상당한 돈을 들여 무마했고 외부에는 인턴이 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태연하게 제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정신력이 너무 약해. 작은 좌절 하나에 죽내 산해하니 정말 재수 없어. 저는 그때 그 아가씨가 불쌍하다고 생각했고 이도진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결국 남의 일이었고 그의 가머니설에 속아 넘어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장례식장에서 박소희의 부모님이 오열하던 모습과 꽃 속에 누워있던 그녀의 포개진 손, 그 손톱에 칠해진 나이와 장소에 어울리지 않게 유독 튀던 새빨간 매니큐어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는 그저 기이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소리 없는 고발이자 저주가 아니었을까요? 정말로 그녀의 원혼이 복수하러 돌아온 걸까요? 이 생각에 온몸이 차가워지고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저는 귀신을 믿지 않았지만 눈앞의 블랙박스 영상 속 설명할 수 없는 화면은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한서아 씨, 중년 경찰관. 나중에야 그가 왕 팀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제 정신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와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도 여전히 충격과 미세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왕 팀장의 날카로운 눈빛과 마주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꾸민 짓이라고 의심하지는 않을까? 터무니없는 생각이지만 극도의 충격 속에서는 무엇이든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왕 팀장님. 제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왕 팀장은 미간을 찌푸린 채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확인 중입니다. 기술팀에서 가장 상세한 분석을 진행할 겁니다. 한서아 씨,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용어를 고르는 듯 했습니다. 방금 화면을 보셨을 때 매우 놀라신 것 같았고 무언가 생각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역시 제 이상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박소희의 일을 말해야 할까? 그러면 더 많은 조사와 번거로움이 따르지 않을까? 나까지 연루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경찰은 계속 저를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짧은 갈등 끝에 생존 본능과 알 수 없는 충동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이도진은 이미 죽었고 그것도 아주 기이하게 죽었습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박소희의 원혼은 빚진 사람만 찾아갈지도 모릅니다. 제가 사실을 말하면 오히려 제 의심을 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진정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왕 팀장님, 제가 이 말을 해야 할지, 이게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전에 제 남편 회사에 박소희라는 여자 인턴이 있었어요.
감정 문제로 투신 자살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장례식에서 본 그녀의 손톱이 바로 이런 새빨간 매니큐어로 칠해져 있었어요.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다시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방금 전의 블랙박스 영상이 그저 기이하고 섬뜩하게 느껴졌다면 제가 제공한 정보는 사건을 원혼의 복수라는 공포스러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젊은 경찰관 몇 명은 무의식적으로 팔을 문지르며 도단한 소름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왕 팀장의 미간은 더욱 깊게 패였습니다. 그는 저를 응시하며 복잡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한서아 씨, 확실합니까?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확실해요. 당시 뉴스에는 안 나왔을지 모르지만 회사 내부에는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녀의 부모님도 찾아와서 난리를 쳤고 나중에 제 남편이 돈으로 무마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그의 신문하는 듯한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의 추악한 과거를 폭로하는 것이 예상했던 통쾌함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고 오히려 동병상련의 쓸쓸함만 느껴졌습니다. 왕 팀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옆에 있던 경찰관에게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지시했습니다. 아마 박소희의 사건을 확인하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돌아서서 말투는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한서아 씨께서 제공해 주신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사는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영상 하나와 우연의 일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는 계속될 것이며 차량 자체의 결함 여부나 당시 이도진 씨의 정신 상태 등도 포함될 겁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말씀해 주신 상황도 고려 대상에 넣겠습니다. 이제 마음 추스르시고 몸조리 잘 하십시오. 추후에 다시 협조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리라고? 뭘 애도해야 할까요? 방금 저를 무정하게 버린 인간 쓰레기를. 하지만 그의 죽음이 너무나 기이하고 처참해서 완전히 무감각해질 수도 없었습니다. 왕 팀장은 여경 한 명을 붙여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자 밖은 햇살이 찬란하고 차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모든 것이 생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제 마음속의 냉기와 혼란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여경은 배려심 있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운전만 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기대어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머릿속은 여전히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이도진은 죽었습니다. 어쩌면 원혼에 의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남편에게 버림받고 그 직후 남편이 기이하게 사망한 과부. 이 소식이 퍼지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시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부모님은 또 얼마나 걱정하실까요? 그리고 그 임세연은 그녀는 이도진이 죽었다는 것을 알까요?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임세연을 생각하니 강한 메스꺼움과 증오가 다시 솟구쳤습니다. 그녀만 아니었다면 어쩌면 저와 이도진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이도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만 임세연은 의심할 여지 없이 촉매제이자 공범이었습니다. 차가 저희 집 아파트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이곳은 제가 이도진과 5년 동안 함께 가꾸어온 집이었습니다. 비록 최근 1년 동안은 대부분 저 혼자 빈집을 지키며 냉전과 의심의 기운만 가득했지만요. 여경이 차 문을 열어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서아 씨, 도착했습니다. 푹 쉬시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자 이도진이 즐겨 쓰던 코롱 향수가 섞인 퀴퀴한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거실에는 아직 우리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우리는 너무나 달콤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 보니 더없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거대한 피로가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은 건조했고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 서러움, 공포, 막막함, 모든 감정이 가슴에 꽉 막혀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서아.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롭고 귀를 찢는 듯한 목소리가 제 고막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도진이는? 걔 전화는 왜 계속 꺼져 있어? 너희 또 싸웠니? 내가 말했지. 오늘 너희 결혼기념일이라고. 또 말썽 피우지 말고 당장 도진이 전화 바꿔. 시어머니의 무차별적인 비난을 들으며 제 마음은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아직 아들이 절벽 아래로 추락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온 힘을 다해 목소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애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도진 씨 사고 났어요. 사고? 무슨 사고? 네가 또 계속 썩여서 집 나갔니? 한서아, 내가 너 가만두나 봐라. 우리 도진이가 너 같은 거랑 결혼해서 정말 팔자 한번 사나워졌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죽었어요. 이도진 씨 죽었다고요. 교통사고로 차량같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방금 전에요. 경찰이 확인했어요. 전화기 저편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 초가 흐른 뒤에야 시어머니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무슨 헛소리야. 한서아, 네가 지금 내 아들을 저주하는 거니? 저주한 거 아니에요. 경찰 전화까지 저한테 왔다고요. 저 방금 경찰서에서 오는 길이에요. 못 믿으시겠으면 직접 XX시 고속도로 순찰대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저는 거의 소리치듯 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와 시아버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힘없이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야수처럼 세상은 마침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성격, 특히 아들을 목숨처럼 여기는 강한 시어머니의 성격을 생각하면 결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곧 쳐들어와서 따지고 울고 심지어 이도진의 죽음을 제 탓으로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 방금 버림받고 남편이 죽고 심지어 기이한 사건에 연루되었을지도 모르는 이 과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그리고 박소희. 그녀의 죽음이 정말로 이도진의 추락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 블랙박스 영상은 정말 원혼의 복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정교하게 설계한 음모일까요?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단 하나. 제 인생은 오늘부터 완전히 뒤집혔다는 것, 그리고 앞길은 짙은 안개로 가득하며 그 안개 속에는 더 깊은 위험과 더 잔혹한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은 후의 짧은 정적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숨막히는 저기압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웅크린 채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뛰는 심장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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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 두드려대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이 정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충격에 빠졌겠지만 그 뒤에는 분명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와 미친 듯한 비난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녀의 성격상 아들이 단순히 사고로 죽었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격렬하게 다툰 직후였으니 말입니다. 그녀는 슬픔과 분노를 터뜨릴 대상이 필요했고 그녀가 늘 못마땅해하던 며느리인 저는 완벽한 표적이었습니다. 역시나 10분도 채 되지 않아 제 휴대폰이 다시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번쩍이는 이름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움에 비해
시아버지 이강국은 평소에 말이 적고 조용한 편이었지만 속은 더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아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극도로 억눌린 채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내 어머니가 방금 한 말, 정말이니? 도진이가, 정말로.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피곤하고 무감각했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경찰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저 방금 경찰서에서 진술하고 오는 길이에요. 악마의 절벽 구간에서 떨어졌대요. 구조대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어요. 저는 블랙박스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라 전화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불필요한 의심만 살 뿐이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은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억눌린, 부서지는 듯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늙은 짐승의 비명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거의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구해서 갈게. 너 집에서 기다려. 어디 가지 말고. 전화가 황급히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전화기 너머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웃 도시에 사셔서 비행기를 타고 오려면 2~3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는 제가 늦어도 오늘 밤에는 그들의 신문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소파에 누워 절망에 잠식당해야 할까? 5년간의 굴욕적인 결혼 생활의 끝이 결국 버림받고 남편이 죽는 것이라니. 만약 제가 계속 약하게 군다면 저를 기다리는 것은 시댁에 의해 갈기갈기 찢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도진의 사인은 미스터리이고 그 기이한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박소희의 원혼,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 그물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강렬한 생존 욕구와 벼랑 끝에 몰린 자의 도끼가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습니다. 한서아, 무너지면 안 돼. 진실을 밝혀야 해.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자신을 진정시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이도진의 죽음에 대한 더 많은 정보, 그리고 임세연에 대한 정보가.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은 떨렸지만 단호하게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저에게는 동맹군 혹은 최소한 정보를 제공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도진 회사의 운전기사였던 김 기사님. 김 기사님은 이도진의 차를 3년간 몰았던 성실하고 정직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도진의 일부 행태, 특히 임세영과의 과도한 친밀함을 못마땅하게 여겨 반년 전에 핑계를 대고 후방부서로 발령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사의 많은 일, 특히 이도진의 일정에 대해 아직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예전에 저에게 사적으로 사장님 좀 잘 지켜보세요 라고 귀띔해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저는 이도진의 감언이설에 속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김 기사님은 회사에서 드물게 제게 호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김 기사님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여러 번 울린 후에야 연결되었습니다. 저편은 약간 시끄러웠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김 기사님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신중했습니다. 김 기사님, 저예요. 한서아입니다. 저는 최대한 목소리가 평온하게 들리도록 애썼습니다. 사모님, 김 기사님의 목소리는 밍센이 놀란 듯했고 이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는 분명 소문을 들은 듯 목소리에 미세한 동정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 기사님, 도진 씨 소식 들으셨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소문 좀 들었어요. 이 사장님 교통사고 났다던데 정말인가요? 네, 사실이에요. 오늘 오후에 영동고속도로 악마의 절벽 구간에서 차량같이 추락했어요. 저는 말하면서 코끝이 찡해졌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김 기사님,
제가 전화드린 건요. 혹시 도진 씨가 오늘 그 온천 리조트에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아시나요? 임세연 맞죠? 김 기사님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이번에는 침묵이 더 길었습니다. 저는 그의 무거운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이 사장님이 지금은 제가 아는 것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임세연 팀장이 최근에 그 리조트 프로젝트의 한 공급업체와 아주 가깝게 지낸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무슨 협력을 논의하는 것 같았어요. 이 사장님이 오늘 가신 건 겉으로는 답사지만 실제로는 무슨 소문을 듣고 임 팀장을 찾아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도진이 저를 급하게 버리고 간 것은 단순히 내연녀를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임세연의 배신을 감지하고 추궁하러 간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큰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는 저를 배신했고 그가 배신한 대상은 동시에 그를 배신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요. 김 기사님은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대략 일주일 전에 제가 우연히 이 사장님이랑 임 팀장이 전화로 싸우는 걸 들었어요. 목소리가 아주 컸는데 임 팀장이 나 더는 못 참아. 이러다 다 같이 죽는 거야.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 같이 죽는 거야. 이 네 글자가 얼음송곳처럼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임세연과 이도진 사이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있었기에 다 같이 죽자는 말까지 나온 걸까요? 이도진의 죽음이 정말 단순한 사고나 원혼의 복수일까요? 임세연은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한 걸까요? 김 기사님,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정보들은 제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모님 마음 추스르세요. 회사도 지금 난리예요. 부사장들끼리 권력 다툼이 시작됐어요. 몸 조심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김 기사님의 목소리는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임세연에 대한 의심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만약 그녀와 이도진 사이에 드러낼 수 없는 갈등이 있었고 그것이 생사를 가를 정도였다면 이도진의 죽음은 그녀가 설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블랙박스 속 기이한 장면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설마 임세연이 귀신을 조종할 수라도 있다는 말인가? 혹은 그것은 귀신이 아니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위장이나 최면술이었을까요? 진짜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기이한 현상으로 위장하려는 목적이었을까요? 저는 마치 거대한 미스터리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사방이 안개로 가득하고 그 안개 속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침실로 들어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도진은 중요한 물건들, 예를 들어 예비용 휴대폰이나 특정 계약서 사본, 비밀이 담긴 USB 같은 것들을 서재, 책장 뒤의 비밀 공간에 숨겨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술에 취해 무심코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를 비웃으며 영화를 너무 많이 봤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단서를 찾을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힘겹게 무거운 책장을 밀어냈습니다. 역시나 그 뒤에는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비용 휴대폰 하나, 암호화된 USB 하나, 그리고 두꺼운 노트 몇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먼저 예비용 휴대폰을 집어들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마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충전기를 찾아 꽂고 그 노트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노트를 펼치자 안에는 회사의 재무 데이터와 각종 암호,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어떤 불법적인 장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 노트는 일기장에 가까웠지만 기록은 드문드문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훑어보다가 최근에 몇몇 기록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3월 15일, 임세연, 이 여자의 욕심이 점점 커진다. 감히 리조트 프로젝트에 지분을 달라고 하다니 정말 탐욕스럽다. 만약 그녀가 그 약점을 쥐고 있지만 않았다면 3월 20일 박소희 사건은 여전히 시한폭탄이다. 최대한 빨리 깨끗하게 처리해야 한다. 임세연이 너무 재촉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4월 1일, 감히 나를 협박하다니. 내가 정말 만만해 보이나? 날 궁지에 몰아넣으면 누구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4월 5일, 바로 오늘이다. 리조트에서 임세연과 단판을 짓기로 약속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내놓고 돈을 받고 떠나든지 아니면 예정을 생각하지 않는 나를 원망하지 말든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온몸의 피가 거의 굳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약점 박소희 사건 단판. 일기 속 정보는 단편적이었지만 끔찍한 윤곽을 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도진과 임세연 사이에는 어떤 약점을 기반으로 한 긴밀하면서도 위험한 관계가 존재했습니다. 이 약점은 박소희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임세연은 이를 이용해 이도진을 협박하며 이익을 챙겼고 이도진은 견디다 못해 오늘 단판을 짓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판을 지으러 가는 길에 기이하게 추락사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비용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부팅이 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쉽게 화면을 열었습니다. 바탕화면은 깨끗했고 연락처에는 몇 개의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름이 없었지만 번호는 제게 익숙했습니다. 임세연의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수신함에 오늘 오후, 즉 이도진이 출발한 직후에 임세연에게서 온 메시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짧았지만 마치 독을 바른 비수처럼 제 눈동자를 꿰뚫었습니다. 빗길 운전 조심해. 박소희처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고. 쿵.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거대한 공포와 분노가 해일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이 메시지가 어디 안부를 묻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악의적인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박소희의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박소희의 죽음에 가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도진이 단판을 지으러 가는 길에 이런 저주 섞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야. 분명 그녀 짓이야. 설령 그녀가 직접 이도진을 절벽 아래로 밀지 않았더라도 오늘 그의 죽음과 절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쥔 채 손톱이 플라스틱 케이스를 파고들 것 같았습니다. 극도의 분노와 공포로 몸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이어서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시어머니의 울음 섞인 포효가 들려왔습니다. 한서아, 문 열어.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나와. 내 아들 내놔. 그들이 왔습니다. 예상보다 더 빨리. 저는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고 다시 고개를 숙여 휴대폰 화면에 악의적인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눈에 결연한 빛이 스쳤습니다. 폭풍이 몰아쳤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